먼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이생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의 조상은 3대가 문과에 급제한 명문가였지요. 증조할아버지는 이조판서를 지냈고 할아버지는 대제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생의 시대에 이르러 집안은 기울대로 기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고는 낡은 기와집 한 채와 먹을 것 없는 빈 광뿐이었습니다. 이생은 그래도 과거를 볼 뜻을 접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마당에 물을 뿌리고 어머니가 남긴 서책 한 권을 닳도록 읽었지요. 그러나 부탄자루 종이 한 장 살 돈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도 못 먹으면서 선비 행세만 한다고, 저러다 굶어 죽겠다고 수군거렸지요. 이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없이 걸레를 쥔 손에 힘만 주었지요. 그때 이웃 고을의 부자 박대감이 이생을 찾아왔습니다. 자네 집안이 내게 진 빚이 얼마인 줄 아는가? 벼 300석이네 300석. 이 돈이면 기와집 10채를 사고로 남지. 그런데 자네, 이걸 갚을 수 있겠나? 응? 대답을 해보게. 이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지요. 박 대감이 부채를 탁 접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수를 알려주겠네. 내 딸과 혼인을 하게. 그러면 빚은 없던 일로 하겠네. 아, 내 딸이 좀 모자라다는 소문은 자네도 들었을 테지. 하하. 그래도 여자가 똑똑하면 뭘 하겠나. 밥이나 잘하고 살림이나 잘하면 그만이지. 자네 같은 처지에 고를 신부감이 어디 있겠나? 이건 내가 베푸는 은혜야.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본래 날 이생은 처음으로 신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설아라는 이름의 그녀는 쪽진 머리에 연지곤지를 찍고 있었지만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혼례가 진행되는 내내 나비를 쫓아 손을 허우적거렸지요. 하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이생의 어깨가 점점 내려앉았습니다. 첫날 밤 설아가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주워서 쥐어줘도 또 떨어뜨렸지요. 이생은 창문 박탈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신분 탓이지요. 가세 탓이지요. 이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아가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멍하니 달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생은 한숨을 삼키고 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생은 과거 시험 준비를 계속했지만 쌀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새로 부임한 사또 최승이 고을을 휘젓기 시작했지요. 최 사또는 탐관오리였습니다. 부임한 첫날부터 백성들의 재산을 훑었습니다. 누구 집에 좋은 소가 있고 누구 집에 귀한 비단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했지요. 이생이라. 몰락한 양반이라고. 그런데 그 집안에 옥필이 전에 내려온다고. 최 사또가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예, 나으리. 배곡으로 만든 붓인데 그 붓으로 글을 쓰면 과거에 급제한다는 전설이 있사옵니다. 허허, 그거 좋군. 그 붓은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내가 이 고을 사또인데 고을에서 제일 귀한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니 말이 되나. 어떻게든 빼앗아 오너라. 아전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허나 나으리, 그 집안이 아무리 가난해도 가보만큼은 절대 내놓지 않을 것이옵니다. 최 사또가 부채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라는 것 아니냐. 누명을 씌우든 협박을 하든 뭘 해서라도 빼앗아와. 그까진 망한 양반 하나 없애기가 뭐가 어렵다고. 내가 이러는 것도 다 그놈을 위해서야.
저렇게 굶어 죽게 생긴 놈이 귀한 붓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나? 차라리 내가 가져다가 잘 보관해 주는 게 그놈을 위한 일이지. 이생의 집에 아전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옥피를 바치라 하셨소. 이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붓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보이옵니다. 목숨을 내놓아도 이것만은 드릴 수 없습니다. 아전이 비웃었습니다. 밥도 못 먹으면서 선비 행세만 하더니 고집은 있구나. 나으리께서 뭐라 하실지 두고 보게. 이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전이 빈손으로 돌아갔지요.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이생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에게 찍힌 자와 가까이 하면 자기들까지 해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생이 우물가에 가면 아낙네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설하는 뒷마당에서 나비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그런 아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저 책을 펼치고 글을 읽었습니다. 사또가 직접 이생을 불러들였습니다. 관아 마루에 올라선 사또가 부채를 펼치며 이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옥피를 바치지 않겠다고? 이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상의 유품이옵니다. 사또가 부채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조상이 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사또다. 사또, 내가 달라면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내까지 거지 양반이 감히 나한테 고집을 부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한양에서 벼슬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야. 임금님이 직접 내린 인수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 내가 고을 백성에게 물건 하나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냐?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지. 내 놈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겠다. 그래도 안 내놓으면 내 놈 목을 칠 거야. 그래도 고집을 부리겠나? 어디 한번 버텨봐라. 과연 이 일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생은 옥에 갇혔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창고에서 쌀이 없어졌다며 도둑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이생은 차가운 옥바닥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옥졸이 밥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께 고개를 숙이면 살 수 있어. 고집 부리지 말고 붓을 받쳐. 이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문 틈으로 설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방님, 설아가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밥 가져왔어요. 이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바보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생각했지요. 그래도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설아는 멍하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밥 사이에 작은 종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버티세요. 이생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바보 아내가 쓴 글씨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졸이 이생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아내라는 여자가 이상한 말을 했다. 관아 앞마당에서 사또님 나쁜 사람 하고 소리를 질렀다더군. 바보라서 미친 소리를 한다고들 하는데 그 통에 소문이 났어. 죄 없는 선비를 옥에 가뒀다고. 이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가요? 그래. 바보라 아무도 혼내지 못했지.
미친 여자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그냥 돌려보냈다더군. 그런데 그 통에 장터 사람들이 다 들었어. 그래서인지 사또가 내 처분을 두고 고민하는 것 같더라. 이생은 그 밤 작은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바보 아내의 영문 모를 행동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사또가 직접 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 놈 아내 때문에 내가 곤란해졌구나. 감히 바보년이 사또를 욕하다니. 하지만 내가 바보를 처벌하면 오히려 내 체면만 깎이겠지. 그래서 새로운 조건을 내리겠다. 사또가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큰 바위가 있지. 저 바위를 손도 대지 않고 옮겨보아라. 사흘 안에 그것을 해내면 살려주겠다. 못하면 도둑질의 관장을 희롱한 죄까지 더해서 내 놈 목을 치겠다. 이건 내가 베푸는 잡이야. 고마워해야 할 거다. 그게 어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옵니까? 그건 내가 알바 아니지. 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야.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다. 이래도 불만이냐? 원래대로 당장 목을 칠까? 대답해봐. 이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나쁜 놈은 아니지. 나도 백성 생각하는 마음이 있네. 기회를 주었으니까. 저놈이 못 해내면 그건 저놈 탓이야.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생은 관아 앞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앞에 거대한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10명이 달려들어도 꿈쩍하지 않을 크기였지요. 높이만 해도 어른 키의 2배는 되었습니다. 이생은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이생은 바위 주위를 맴돌며 생각했지만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밧줄로 묶어 끌어보려 해도 손을 대면 안 되었습니다. 불을 피워 바위를 달군 뒤 물을 부어 깨뜨릴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 구경을 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선비가 불쌍하다며 혀를 찼지요. 저 선비 끝내 죽겠구나. 사또가 처음부터 죽일 작정이었지. 저런 과제를 누가 해내겠어. 가엾어라. 옥필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게 생겼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나서서 돕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이생은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이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누가 억울해지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설아가 나왔습니다. 설아의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늘 비틀거리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눈동자에 초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생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하고 명확했습니다. 더듬거림이 없었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뗐고 7살에 사서삼경을 읽었지요. 10살이 되던 해에는 아버지의 장부를 보고 횡령을 적발해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설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저 때문에 영모에 휘말릴까 두려워하셨습니다.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화를 부른다고 하셨지요. 결국 명의를 불러 저의 혀를 눌러 지능을 막아버렸습니다.
금침으로 목덜미의 혀를 찌르면 머리가 멍해지고 몸이 굼떠진다 하였습니다. 설아가 목덜미를 가리켰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나비를 쫓고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멍한 표정으로 살았지요. 하지만 깊은 밤, 달이 밝을 때면 가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서방님이 책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를 구박하지 않고 묵묵히 살림을 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아가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그 침을 스스로 뽑았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버리지 않은 분이시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어찌 물건처럼 대합니까? 서방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생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설아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하시면 바위를 옮길 수 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와 수압을 이용한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면 그 힘으로 바위를 밀 수 있습니다. 이생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정교한 장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통나무의 위치, 물줄기의 방향,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지요. 이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녕, 이것이 가능하겠소? 가능합니다. 제가 밤새 계산했습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이생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해봐야 합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생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장터에서, 논두렁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 탐관오리의 코를 납작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망설였습니다. 도와주면 우리까지 해를 입지 않겠소? 사또가 보복하면 어쩌려고?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또가 우리에게도 못된 짓을 얼마나 했는가. 내 소를 빼앗아 갔고 저 집은 논을 빼앗겼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 당한다네. 한번 해보세.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10명, 20명이었던 것이 점점 늘어나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생은 설아의 설계도대로 지시했습니다. 긴 통나무 5개를 바위 아래에 놓으시오. 비스듬히 이 각도대로. 젊은이들이 통나무를 날랐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막으시오. 흙과 돌로 제방을 쌓으시오. 노인들과 아낙네들이 흙을 퍼 날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사또가 관아 누각에 올라 구경했습니다. 저것들이 뭘 하는 거야? 하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저 바위가 움직일 리가 없지. 사또가 부채질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이생이 소리쳤습니다. 제방을 터뜨리시오. 장정들이 제방을 허물었습니다. 막혔던 물줄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의 힘이 통나무를 밀었고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 바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인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바위가 굴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바위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또가 누각에서 뛰어내려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생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내리신 과제를 해결하였사옵니다. 닥쳐, 이건 속임수야. 내가 바위를 옮긴 게 아니라 물이 옮긴 거잖아. 기계가 옮긴 거잖아. 나으리께서는 손을 대지 않고 옮기라 하셨사옵니다. 어디에도 물을 쓰지 말라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기계를 쓰지 말라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사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건방진 놈,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내 놈이 내 말을 왜곡한 거야.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분명히 손만 대지 말라 하셨지. 우리 다 들었소. 물을 쓰지 말라는 말은 없었소. 사또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다들 물러서 이건 관의 일이야. 백성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란 말이다. 내 놈들이 감히 사또에게 대들어? 다옥에 가둬버릴 거야.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지요. 그의 뒤에는 포졸 여러 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 나으리. 암행어사가 말해서 내려마패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고을에 탐관오리가 있다는 상소가 올라와 내가 직접 왔다.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죄 없는 선비를 옥에 가뒀다는 고발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 지금 벌어진 일을 모두 말해보아라.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저 선비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사또가 옥피를 빼앗으려고 누명을 씌웠사옵니다. 불가능한 과제를 내려 죽이려 했사옵니다. 우리 소도 빼앗아 갔사옵니다. 논도요. 죄 없는 선비에게 누명을 씌운 일, 불가능한 과제를 내린 일, 옥피를 빼앗으려 한 일, 백성들의 재산을 착복한 일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암행어사가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사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오해입니다. 저도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옥필도 그냥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다 오해라니까요. 암행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모두 나왔는데도 변명만 늘어놓는구나.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제일 잘 알 터이다. 암행어사가 선언했습니다. 탐관오리 최승을 파직하고 모든 재산을 백성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또한 머나먼 섬으로 유배에 처한다. 사또가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 고을의 주인이야. 나는 한양에서 온 사람이라고. 임금님이 내린 벼슬이란 말이야. 이럴 수는 없어. 안 돼. 안 돼. 포졸들이 사또를 끌고 갔습니다. 그의 비명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 바보라 불리던 각시의 지혜가 과연 판을 뒤집은 것이었을까요? 사또는 머나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내던 옥필은 영원히 그의 손에 닿지 않았지요. 배에 실려가는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러고도 착한 사람이라 했지. 욕심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훗날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는 유배지에서 날마다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였다지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빼앗으려던 이생의 가보는 오히려 이생의 집안을 일으키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옥필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명망 있는 선비들이 이생을 찾아왔고 그의 학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바위를 옮긴 기지도 칭송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해 가을, 이생은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시험 전날 밤, 설아가 이생에게 서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역대 과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의 유형과 좋은 답안을 쓰는 방법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물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설아는 다시 나비를 쫓고 있었습니다. 시험관들은 이생의 답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문장이 정교하고 논리가 명확했지요. 이생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이생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바위를 옮긴 선비라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의 아내가 도왔사옵니다. 아내라고? 예, 전하. 세상이 바보라 부르는 여인이옵니다. 하지만 소인은 알고 있사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소인을 살렸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을 알아보았구나. 그것도 지혜이니라. 이생은 벼슬을 받아 중앙 정계로 나아갔습니다. 설아는 다시 바보 각시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비를 쫓고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멍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이생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 난관이 닥칠 때마다 서재 문틈으로 들려오는 명쾌한 조언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외교 문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야 백성이 편한지, 그 조언 덕분에 몇 번이나 위기를 넘겼는지를. 이생은 그때마다 문틈 너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당신. 문 너머에서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비가 예뻐요. 이생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지요. 욕심부린 자는 모든 걸 잃었고 바보라 불리던 자가 끝까지 남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자는 속았고 진심으로 대한 자는 보배를 얻었습니다. 선을 넘은 자는 벌을 받았고 선을 지킨 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 사는 이치는 같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